안녕하십니까. 홍화상 작가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지금 뭐 2020년인데, 뭐 앞으로 향후 10년이 뭐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특히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의 관계가 10년 내내 아마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어저께 NHK가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중국한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제 서서히 이제 거론하기 시작할 텐데 하고 있는데, 그게 거론을 하게 되면 뭐 미국은 힘이 세니까 이제 당연히 뭐 받아내려고 할 거고, 문제는 유럽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태리 같은 나라는 벌써 뭐 죽은 사람이 뭐 2만 명이 넘고, 그러면 이제 유럽의 피해를 본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뭐 할 거 없이 전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 쓸 거냐? 이런 보도가 어저께 NHK가 특집으로 밤 12시에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중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할 거 없이 전 유럽에 너무 돈을 많이 빌려줘 가지고 지금 유럽이 중국한테는 좀 오금을 못 펴는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뭐 아주 자세하게 뭐 통계까지 다 국가별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지원받은 돈의 규모까지 다 나왔는데, 말하자면 중국이 그 돈을 회수하겠다. 너네들이 미국 편에 서서 뭐 같이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같이 가고 뭐 우리한테 뭐 피해 보상을 너무 세게 요구를 하면 중국이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럽은 굉장히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실은 상당히 뜻밖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아프리카에 돈을 무지하게 뿌려댔는데, 유럽의 국가들조차도 뭐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중국의 돈을 좀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말씀 드리긴 하는데,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작가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가봤던 뭐 25년 동안 다녔던 중국 가서 찍어온 사진만 몇만 장일 테니까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 며칠 만에 강의를 하는데, 왜 이게 자꾸 강의가 빈도수가 떨어지냐면, 음악을 깔게 되면 바로 그냥 몇 시간 내에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이 유튜브 쪽에서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했다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듣기 쉽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음악을 좀 깔거든요. 깔면 이게 뭐 브라질의 무슨 프로덕션이 갖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둥 뭐 이런 게 막 날라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작권, 어차피 음악은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 저작권을 좀 뭐 사서 쓸 수 있게 해 두든지 뭐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저작권 위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이걸 그냥 다시 내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벌써 내린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작권 문제를 좀 어디 협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노래방에서 한 곡 노래 부를 때 80원씩 내는 것처럼 이런 데서 음악을 뭐 1분이고 뭐 30초간에 쓰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거창하게 무슨 뭐 저작권 위반이라는 경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이게 자꾸 제가 내렸다 올렸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김이 새 가지고 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석영 선배님께서 제 유튜브를 열심히 아주 봐 주시고 이 댓글도 잘 달아 주시고 하는 월남전 참전용사 선배님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은 없고 이 유튜브 상에서만 제가 댓글 같은 걸 보는데, 그 선배님이 좀 뭐 힘내서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 제가 읽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지금 뭐 하루 종일 걸리네요. 이 사진 찍어 온 거 많은데 이걸 뭐 PPT를 슬라이드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요. 자,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저는 작가고요. 책을 35권 정도 썼고요. 포스코 전략대에서 일본 담당 주임 교수를 했죠. 일본 담당 저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경련의 자유와 창의원의 교수를 있고요. 책은 뭐 뒤에 보면 뭐 이런 책들 썼습니다. 이건 회장에 대한 책 써갖고 뭐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뭐 러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 나왔고요. 또 삼성 사장들한테 책 써서 또 이런 거 나왔고, 윤종룡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책 써서 중국도 나왔고, 이병철, 정주영 이 두 분에 대한 책을 비교한 것도 중국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 가서는 일본의 상도 시리즈로 책을 썼는데 이게 중국어판 요거는 신용이라는 책에 이게 긴자 상인을 쓴 책입니다. 긴자의 상인들. 긴자에 가면은 100년 이상 된 가게나 기업들이 한 530개쯤 있거든요. 긴자에만. 그러니까 그걸 책 됐더니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고요. 옛날에 이제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시효라는 책을 쓰면서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책을 썼더니 이제 일본에서 이게 번역된 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35권 정도 썼는데요. 일본의 중국에 관한 책은 요 책하고 요거 상신 리자청, 상신 리카싱이죠. 꽝똥으로. 요 책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게 이제 두 권밖에 안 썼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최근에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지금 이 순서 신중국의 탄생, 등소평의 개혁, 중국 날기 시작하다, G2 중국. 이제 G2가 아니에요. G1입니다. 공익총생 사안을 지금 통계표를 보니까요. 중국이 이미 그 공익총생산 규모는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기초과학 분야라든지 뭐 이런 게 아직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자,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여기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모택동. 이게 이제 사실은 모택동이 이제 집권을 한 게 1945년도 신중국의 탄생인데, 이게 뭐 1911년에 그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에서, 그래서 레닌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1917년에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그 니콜라이 2세를 시베리아에서 이제 처형해버리고, 중국이 러시아가 이제 공산당의 나라로 이제 바뀌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산당이 뭐 나쁘다는 것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웠는데, 이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을 보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스텐카 라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러시아 볼가강에서 그 황제나 귀족들을 태우고 뱃놀이 하는 사람들의 그 배를 농노들이 그 강가 양쪽에서 밧줄로 배를 연결해 가지고 그 위에서는 파티하고 술 먹고 노래 듣고 이러는데, 그 농노들은 밧줄로 배를 끌어 당기잖아요. 볼강 상류 쪽으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정말로 땀이 비오듯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해 갖고 힘든 사람들한테, 농노들한테 그 배를 끌어올리도록 하고 자기는 놀았다. 그러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수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동조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황제의 시대, 짜르의 시대에서 소위 공산주의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이제 결국 중국도 공산당이 성립이 되고 북한도 공산당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방 세계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완전한 자본주의냐? 자본주의는 맞는데 사실 사회주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알잖아요. 뭐 프랑스도 사회주의 국가고 영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대개 다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못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가 안전망을 구축해놨다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사회주의인데, 제가 살았던 호주만 해도 그 실업자가 되면 부부한테 1인당 80만 원씩 160만 원을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둘을 낳으면 애 하나를 기르는데 80만 원씩 정부가 또 돈을 대줍니다. 그 둘이니까 160만 원이죠. 그럼 부부가 논다. 그럼 부부가 160만 원, 애들 둘 기르는데 160만 원 국가에 줍니다. 그럼 320만 원이 됩니다.
호주 물가 수준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공립학교는 좀 무상교육입니다, 호주도. 그런데다가 애를 둘 낳지 않고 셋을 낳는다. 하나 더 낳아서. 그러면 애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160에서 갑자기 320만 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지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애들 지금 많이 낳는 걸 장려하고 있죠. 국토에 비해서 인구 2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주의 가정집은 거의 다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애들이 아주 부지런해서요. 새벽 5시 반이면 애들이 막 방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애가 또 셋이나 되니까 그 애들 뭐 꼬맹이들이 노는 소리가 요란하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320이 나오고 부부가 놀아도 16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480만 원이 되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의료비도 그 호주 국민들은 거의 뭐 아주 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이제 절충해가지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나라도 똑같이 1인당 80만 원 주잖아요. 실업자가 되면. 다만 이 사람들이 그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살면은 80만 원씩 받고도 부부가 16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제가 그 파리에 살 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그 집단 그 수용시설, 말이 수용시설이지 무슨 뭐 포로 수용소가 아니고 그냥 일종의 뭐 펜션아 이 타운하우스 같이 그런 집에 살 수 있는데 자유가 없어서 들어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길거리를 떠돌며 살아요. 160만 원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산당, 지금 시진핑의 공산당 같은 정권은 뭐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인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택동은 이제 뭐 좀 우리 한국에서 볼 땐 별로죠. 별론데 제가 여기 사진을 좀 하나 좀 찾아서 넣었어야 되네요. 혹시 모택동의 글씨를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택동이 쓴 친필 글씨. 말하자면 그 중국 북경대학이라고 있죠. 북경에 그 북경대학 현판을 모택동에 했었거든요. 그런 이 글씨부터 모택동의 글씨를 보면요, 저는 그 글씨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천하의 잔꾀란 잔꾀는 모두 모아놓은 글씨다, 이렇게 좀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꾀가 비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 모택동. 실제로 그랬고, 근데 결국 이제 1949년에 신중국을 자기가 만들었고 1960년대 문화대혁명 했을 때 사실은 그 경제 실패거든요. 모택동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실패한 거를 이제 밑에 애들한테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시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이번 달에 포크를 뭐 새 젓가락을 10,000개씩 만들어서 공장에 지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밥은 다 고가에서 먹여주는 거니까 포크를 갖다가 10,000개를 생산하라. 그러면 1톤어치 생산하라 이러면, 그럼 포크를 1톤 가지고 새를 가지고 하면은 뭐 몇천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1톤 새 받은 거 가지고 10kg짜리 포크를 갖다가 100개 만들어 갖고 1톤 톤수로 채워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이상한 사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인간에게 어떤 그 욕구를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월급이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일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똑같이 이 보상을 받으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60년대에 들어가면 뭐 기아, 뭐 굶어죽는 사람이 뭐 1년에 2천만 명씩 막 나와 버리니까 이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죠, 이 사람이. 자, 그러다가 이제 등소평이 들어옵니다. 자, 이 대목은 대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갑니다.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묘가 고양이 묘자니까 쥐만 잡으면 되는 거야. 쥐는 뭐냐? 먹고 사는 길을 해결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은
모택동한테 이제 정권을 뭐 물려받아서 자기가 지금같이 경제 실패를 했고 자기 부하들한테 덤태기를 다 씌워 가지고 등소평조차도 하방당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경제 실패는 국민에게 원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 가서 르노 자동차의 공장 노동자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 특이하게. 그래서 상당히 친프랑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택동 같은 경우는 해외 경험이 하나도 없죠. 해외에서 공부해 본 경험이. 모택동은 북경대학 도서관 사서랬죠, 사서. 임시 사서. 그래서 사서 생활을 뭐 1년 반인가 하면서 뭐 책을 2만 권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택동이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죠. 모택동은 이 만리 장정 도망가면서 장개석 군대한테 쫓겨 도망갈 때도 전투에 나가면 똑같은 병법을 2번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투에 임할 때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각자 요번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 작전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얘기를 쭉 하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던 모든 병법은 잊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 병법을 쓰는 순간 단 10분, 20분이면 저거는 어느 책에서 나오는 무슨 병법이라고 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로 허를 찔리는 또 다른 묘수를 낸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병법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리를 도망가면서 결국은 중국을 이제 먹었죠.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이제 천하 통일이 목적이었고 이 덩샤오핑은 이미 통일을 한 거고 이제 경제만 바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이 사람이 이제 끌고 나가는 플랜을 짭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일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룽 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상하이 사람이에요. 룽 이런. 이 사람은 상하이 있는 센트폴 대학교라는 영국계 학교인가 그래요. 거기 대학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개혁 개방 전에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이한테 걸려 가지고 매판좌본가로 하방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중층에 있는 수력발전소의 수의로 갔고요. 이 사람은 상하이 시내에서 목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걸어 가지고 시내를 옷을 빨갛게 낀 채로 새끼줄을 끌어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매판좌본가라고 목에다가 이렇게 복시를 써 가지고 걸고 다니면서 인민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서 거의 뭐 재산 다 몰수당하다시피 했고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하이에서 돈이 제일 많았던 이 갑부예요. 뭐해서 그러냐면은 이 사람 별명이 밀가루 대왕입니다. 밀가루 대왕.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밀가루를 많이 먹잖아요. 쌀밥도 먹지만 오히려 밀가루를 더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밀가루의 전국 판매권의 약 40%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이 또 부자고 이게 이 사람 1930년대에 미국 세단을 타고 다녔어요. 그 세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대를 갖고 있었고 집에 요리사가 프랑스 요리사, 중국 요리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사 또 몇 명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잘 벌고 잘 사는 아주 금수 출신인데 문화대혁명 때 하방당하고 집안이 이제 완전히 뭐 풍비박산이 났죠. 그런데 어느 날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선언합니다. 1978년도에 남순 강화라는 걸 했죠. 이 사람이 이제 남순 강화. 그러니까 중국을 한 바퀴 돌면서 남쪽 지역을 쭉 돌면서 흉노백매론을 얘기하고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떠들고 다니다 상하이 와서 이 롱인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 롱인을 만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친척들은 당신은 그래도 여기 지금 중국에 남았는데 당신도 사실 도망갈 수 있었다 동남아로. 그럼 동남아에 당신 친척들이 저 화교 재벌로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일단 도망 안 가고 여기 남아줬다는 거는
그래도 당신 진짜 중국인이니까 남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모택동 시절에는 고생을 했는데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무슨 도움을 줘야 되냐 했더니 당신 친척들이 전부 동남아에 가서 대재벌이 되어 있는데 그 화교 자본을 좀 중국에 투자를 하게끔 좀 당신이 유치하는 그 창구를 좀 맡아서 거기 동사장 회장이 돼 가지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맡죠. 맡아 가지고 요게 인제 CITI라는 중국 국제 투자 신탁이라는 빌딩인데요. 이 홍콩을 가시면은 그 고령반도 침사초 쪽에서 그 건너편 센트럴섬, 센트럴섬이 제일 큰 그 비즈니스 타운이죠. 거기를 건너가는 배가 3 종류가 있습니다. 3 종류. 이 침사초의 항구에서. 그러면 제일 위에 쪽에 있는 항구 이름을 노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북각이라고 씁니다. 중국말로 북각. 한문으로 북각. 그 노스 포인트에서 배를 딱 타고 건너가면 요 바로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앞 건너가자마자 선착장. 그 바로 앞에 있는 빌딩입니다, 이게. CITIC라고. 이 빌딩을 중국 자본으로 져 주면서 이 사람이 여기 회장이 돼 가지고 동남아에 나가 있는 화교 자본을 끌어들이는 창구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동남아의 화교는 거의 대부분이 객가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객가. 그래서 이 객가인이란 이 특이한 족속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래서 화교 자본의 90%는 중국 이 객가인들이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소평이 자신도 이 사람도 객가 출신입니다. 객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동남아에 나가 있는 화교들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은 이 허치순 환파, 아까 제가 책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사람도 객가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아에 돈 제일 많아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4배, 3배에서 4배 많습니다. 이 객가 출신이거든. 근데 아시아를 잡고 있는 모든 이 화교 재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객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등소평도 이제 객가 출신이 본인이 객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객가들이 나가서 지금 어떻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한테 그 객가의 돈을 끌어오라. 그래서 이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5천억 달러, 이게 1980년대에 5천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밑받침이 돼가지고 중국이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경제를 한참 일으킬 때 이제 1997년도죠. 홍콩을 반환하게 됩니다. 영국이. 그래서 이제 그때 텔레비로 전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중국이 드디어 홍콩이 드디어 중국으로 들어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해서 이제 찰스 황태자 가지고 반환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그 사진 장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홍콩이 반환됐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 반환까지는 좋은데 지금 그 홍콩 사태가 지금 어저께부터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자유 인권의 침해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홍콩에 세계 500대 기업들이 그 아시아 본부가 거의 홍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자유경제 시스템이 아니고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시스템으로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주무르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당시에도 97년도에 홍콩 반환할 때도 영국 정부가 중국하고 협상할 때 그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거는 홍콩에 나와 있는 영국계 자본을 어떻게 보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홍콩 상하이뱅크죠. 홍콩 상하이뱅크 총 자산이 2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종업원 26만 명입니다. 자, 이런 데에 대한 이 자산 문제.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 그다음에 자딘 머세슨 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진출한 일종의 무역 상사인데 이 무역 상사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히 조세의 문제에 관해서 이 홍콩은 뭐 기본적으로 그 자유무역 지대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서 상당히 그 자유로운 나라죠. 그런데 자유로운 도시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지금 홍콩 상하이뱅크는 사실상은 지금 런던이 다 주물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이사 간 건 아니지만은 이게 지금 뭐 남아 있긴 한데 사실 런던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 자딘 머세슨 상해는 아예 필리핀으로 본사를 옮겨 버렸습니다. 그 본사 자체는 홍콩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자본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자본 이탈이 이미 97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본격화된 게 바로 근래의 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홍콩을 보면 97년 당시 반환했을 때 홍콩은 중국 경제의 무려 17%를 지금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국 경제의 2%만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편없이 추락한 거죠. 과거에 비하면 약 뭐 8.5분의 1, 과거에 뭐 한 12% 정도 수준의 경제밖에 담당 못 하고 있는 거죠. 저도 홍콩을 지금 그 얼마 전까지 갔다 댕겼는데 제가 97년에 홍콩 갔을 때하고 요새 날 홍콩하고는 분위기 진짜 썰렁합니다, 홍콩. 97년대 경기가 벌써 좋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홍콩에 뭐 백만불 야경 앞에 가면 뭐 관광객들 뭐 무지하게 많고 사람들이 뭐 돈도 잘 쓰고 다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런데 요새 날은 관광객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벌써 분위기가 한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어디로 갔냐면 홍콩에 있는 경제가 상하이하고 복건성의 하문으로 이동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동량 세계 1 위가 상하이입니다. 옛날에는 고베, 일본의 고베가 세계 1 위였는데 현재는 상하이가 세계 1 위고 우리나라 부산항이 세계 2 위죠 지금. 그리고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이어서 상하이가 지금 뭐 포화 상태니까 이 항구가 그래서 하문, 복건성의 하문으로 지금 이 경제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문을 가보니까 재작년에 갔나 뭐 갔는데 이 하문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거기 하문에 새로 지은 아파트라 보면요. 우리나라 아파트보다 뭐 잘 지었으면 잘 지었지 우리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 상하이에 로 지금 물동량이 이동했고 경제도 다 상하이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런데 좀 복잡한 나라죠 사실은. 자, 현재 홍콩에 남아있는 리카싱 아시아 1 위의 부자인 이 사람 뭐 총자산 36조 이건 아니고 이거보다 지금 이 사람이 오히려 줄었을 겁니다. 홍콩 사람이 1달러를 쓰면은 5센트는 리카싱에 호주머니 들어간다 이런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은 원래 저 광동성에 차오초우라는 데의 고향인데 나 이 사람 태어난 집도 가보고 그 탈출하기 전까지 살던 집을 가서 찾아서 사진도 찍어 놨는데 저 사람은 그 시장 한복판 뒷골목에 살았더라고요.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홍콩으로 가가지고 음식점에 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부동산에 손을 대가지고 이제 부동산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지금 뭐 계열사가 요 462개 하는 거는 뭐 팔았다 줄었다 하니까 뭐 대충 뭐 460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 광양, 전라도 광양의 광양 화물터미널도 이 사람 겁니다.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도 이 사람 거예요. 파나마 화물터미널도 이런 식으로 뭐 전 세계 글로벌하게 지금 손을 다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 뭐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문제는 이 양반이 지금 뭐 여기 양력 조금 뭐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차오초우 하니까 뭐 옛날 도시더라고. 아주 좀 품이 있더라고요 동네가. 1948년 13살 때 이제 홍콩으로 왔고 중학교는 자퇴했고 노동했고 이제 노동이 이제 뭐 중국집 뽀이하고 그러면서도 음식점에서 뽀이하면서 그 영어 단어장 같은 거를 손바닥에다 그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플라스틱으로 꽃을 만들어 갖고 떼돈을 벌어요. 플라스틱으로.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들어온 거는요. 1967년도가 되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리바가 나오더라고. 우리나라에서 1967년도에. 그때 67년도에 플라스틱 스리바 신고 다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우리 오성영 선배님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67년도에 플라스틱 스리바를 사서 신고 다니니까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정도로 그 플라스틱 스리바가 대단했습니다. 그다음에 58년도 청콩시로 이제 부동산 개발이죠.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 고층 빌딩 이 사람이 한 350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지금 그 런던 쪽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영국에 지금 투자를 뭐 8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슨 그 홍콩의 텔레콤 회사 제일 큰 거 PCCW 같은 거는 이제 이 사람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금 경영하고 있지만 홍콩텔레콤 제일 큰 이 사람
아들이 하고 있는 건 뭐 그런 회사는 하는데 문제는 이 자본의 구성이 부동산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팔아야 되잖아요. 내놔야 되잖아요. 일단 복덕방에 부동산에다가. 그럼 부동산에서 뭐 아니면은 이 사람 정도 되면 부동산 내놓을 것도 없이 뭐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내놔서 팔아서 대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동산은. 그것도 빌딩이 막 한두 개도 아니고 350개씩이나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정리하면 돈이 뭐 수십조, 수백조가 나오겠지만 그 정리하기가 좀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지금 연계에 8조 7천억 투자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결국 그 런던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제 뭐 홍콩 전략도 이 사람이 갖고 있고 뭐 하여튼 돈은 뭐 아시아 최고죠. 자, 그래서 인제 뭐 리카싱 그렇다죠. 문제는 리카싱이 인제 객가인 출신의 그 아시아 최대 재벌인데 리족이 이 사람도 이제 그 부동산 재벌이죠. 그 홍콩 가면 호텔이 이 사람께 르네상스 호텔부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지은 호텔도 가보고 이 사람 지은 호텔도 가보고 뭐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신웅카이 고빙샹 곽병상이죠. 고빙샹도 $150. 이 주로 다 이 객가인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홍콩의 경제를 지탱해 왔어요. 뭐 부동산도 갖고 있지만 제조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 쪽에서 홍콩 반환 홍콩을 이제 완전히 뭐 자기네가 일국가 이체제가 아닌 일국가 단일 체제로 홍콩도 편입하라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으니까 홍콩 시민들이 반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나빠지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마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제가 31분 벌써 떠들었는데 이게 핸드폰에 보니까 1시간 정도 되면 자꾸 꺼지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1시간 내에 웬만하면 다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 리카싱의 할 일 중에 중국에 가면 왕포징이라는 데가 있죠. 왕포징 우리나라 치면은 뭐 명동 같은 데입니다. 그 명동에 이제 리카싱이 처음에 잘 보이려고 1998년경입니다. 이 동방신천지, 동방신천지 여기가 이제 왕포징에서도 가장 큰 고층 빌딩이고 질펀하죠. 그래서 이 빌딩으로 이 지하로 한 정거장이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빌딩을 져 가지고 중국의 정부에 헌납해 버렸습니다. 중국에 잘 보이려고 공산당들한테.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마음에 들었죠. 아주 뭐 번듯한 빌딩을 잘 지어 가지고 그 중국의 요지에다가 중국의 근대화된 현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빌딩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빌딩을 가서 이제 밑에 내려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꽃집인데 뭐 우리나라 못지않잖아요. 분위기가. 요거는 뭐 일종의 뭐 술집인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하로 지하철 한 정거장 크기의 빌딩이니까요. 이 빌딩 자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빌딩 지하에 있는 그 푸드코트에서 지금 뭐 국수 한 그릇 지금 먹고 있는 장면인데요. 뭐 이 식당 길이가 뭐 여기서 또 나가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한 정거장이니까. 그래서 무슨 뭐 저 운동장에 앉아서 꼭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그 신천지 빌딩 지하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호서람 상도 연구 모임이라는 게 지금 그 항주에 서울한 데가 있죠. 서울한 큰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서람은 이제 중국의 상인의 신이죠. 호서람 내집이 항저우에 있는데 호서람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자, 이 호서람이라는 사람 중에 상인의 신이니까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이윈이가 우리가 지금부터 중국의 상도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호서람이다. 그래서 모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서호 옆에다가 서호 옆에 그 정자가 하나 있어요. 큰 게. 그 정자에서 모임을 해요. 그래서 주로 항주 사람들, 항주 출신의 기업가들.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항주 출신이잖아요. 본사도 지금 항주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와하하 생수 충칭호. 이 사람은 1983년서부터 생수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3년 같으면요. 우리나라에도 돈 내고 물을 사 먹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83년도에
중국에 있는 그 좋은 초등학교에 생수를 자전거로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물장사로 돈을 벌었어요, 이 중칭호우가. 그래서 이 생수 이름이 회사 이름이 와하입니다. 웃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지금 나이 많죠. 이 사람 한 80 넘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망이라고 있잖아요. 중국의 딩네. 뭐 이 사람도 뭐 중국 10대 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뭐 제일 부자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28명이 그 호소나무를 스승을 한 중국 상도의 몸을 지금 만들어 하다가 이거를 좀 1년인가 했는데 공산당들이 자꾸 그 감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한마디 질러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잠수함 탔잖아요. 모든 직책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긴 가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완전히 자본주의 경제로. 그런데 얘처럼 빨리 이렇게 가면 이게 자기네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거든. 중국 공산당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 가서 해외 물은 다 먹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해외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인 이 기업가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중국 공산당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얘를 주저앉힌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기업가들이 요새 지금 조용히 지내고 있는 거죠, 조용히. 그런데 그게 향후 시진핑이가 넘어가든지 기업가가 살든지 기업가 죽든지 시진핑이가 살든지. 더군다나 시진핑은 지금 뭐 트럼프하고 지금 한판 붙어야 되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요새 공식 그 대회 할 때 보면은 시진핑은 주로 연설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고, 2인자인 리커창이가 지금 주로 연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리커창이는 뭐 서로 그 적이죠. 완전한 적. 학교 틀리고, 리커창이는 뭐 북경대학 나왔죠. 그리고 시진핑은清华대학 나왔고, 그 북경대하고清华대학은 서로 그 견훤지간입니다. 누가 더 좋냐 뭐 이런 거 따지는 학교들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그 중국 얘기 본질인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시장을 공략하다가 요번에 지금 뭐 중국 애들이 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지금 철수하고 뭐 베트남으로 다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중국하고 그러면 등을 지고 살 거냐? 이건 불가능하거든. 이 과거 역사가 증명을 해줬어요. 과거 2000년 동안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해. 병자호란에 전쟁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중국하고 또 무역을 했어.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사이가 나쁠 수는 있는데 100년, 200년을 본다면 중국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부터 잘못됐어.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란 말이 있습니다. 1선 도시라는 건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북경, 천진, 상하이, 심천, 광저우, 중칭, 칭다오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선 도시는 영파, 닝보, 양주, 양저우, 무석, 우시, 그다음에 진장, 쩐장, 그다음에 서안, 시안. 이게 500만 명 이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3선 도시라는 거는 대부분 내륙 도시 인구 500만 명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들은 이 진출할 때 이마트, 롯데마트 다 마찬가지인데 전부 대도시, 1선 도시 위주로 가버렸다고. 그러면 여기 북경, 천진, 상해, 심천 이 다 큰 도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애들은 진출할 때 보면은 이또 요카도나 이온, 우리나라 치면은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2선 도시로 진출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벌써 한 10년 정도 먼저 중국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국 기업들이 좀 그 대목에서는 내공이 좀 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 보니까 2009년에 중국에 진출했네요. 마트 메가마트들이. 그러면 주로 큰 도시, 심양도 지금 인구가 한 뭐 900만, 1000만 될 겁니다. 북경, 천진, 뭐 북경 말할 것도 없고 뭐 1400만, 천진도 1000만 넘고, 산둥성엔 칭다오가 뭐 800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산둥성 자체는 뭐 크죠. 그러니까 뭐 칭다오뿐만 아니라 위하이, 엔타이도 한 300만 될걸. 그다음에 강소성이라는 거는 뭐 수저우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안휘는 이건 아니고 여기는 아니에요. 상하이는 뭐 2,400만이잖아요. 그다음 절강성에는
항주 수조가 이제 항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주는 옛날부터 뭐 그 중국의 그 운하가 항상 그 항주에서 출발했고 북경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항주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상하이는 신생 도시고 이거는 뭐 1840년대 급조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위치가 좋으니까 인제 이게 그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돼 버렸지만은,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한국은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정치적으로는 단일 국가예요. 33개의 성과 시가 모여서 이 단일 국가가 됐는데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동북지역, 뭐 심양이라든지 뭐 대련이라든지 길림이라든지 이런 동북지역, 이쪽의 문화와 화북지역, 화중지역, 화동지역, 그러니까 이 화동, 말하자면 여기 뭐 상하이 일대 거기 화중, 그러면 이쪽에 뭐 모택동의 고향인 뭐 창사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다음에 여기 화복 이런 데는 양자강 북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화복 이쪽은 요게 네 군데만 지역성이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은 모든 성이 지역 색깔이 다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 사고방식도 다르고. 우리나라도 땅덩어리 조그만데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말씨가 틀리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부산은 됐나 됐다 이거고, 서울은 글쎄 생각해 볼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도 틀린데 중국 같으면 말할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그게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제일 우리가 지금 중국에 오판하고 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요, 애국심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중국이라는 대국이라는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 입고 통이나 같은 신발자국 끌고 다니지만은 자존심 엄청 셉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마트, 롯데마트가 대도시 위주로 작년에 점포를 깔았습니다. 몇 개 깔았냐? 지금 이마트 53개 깔았었거든요. 다 철수했지만 롯데마트 119개 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북경상해 천진 대도시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랬더니 딱 들어가니까 북경상해 천진 이런 데는 중국의 토종마트인 화렌이라는 게 있어요. 화렌. 원래 화렌과 렌화 두 개가 있었는데 렌화. 이 두 개가 합쳤어요. 합쳐갖고 5,100개가 돼버렸어요. 애들이. 한 4년 전에. 그러면 여기는 5,10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마트 53개, 롯데마트 110개 합쳐도 200개가 안 돼. 얘들은 5,100개고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이미. 25분의 1 아니에요. 규모가 30분의 1. 그런 데다가 중국 사람 애국심이 강하니까 자기네 나라의 점포를 쓴다고. 그 다음에 까르푸, 이건 프랑스 겁니다. 까르푸도 프랑스에서 중국 내에 500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월마트 27년 전에 들어왔어요. 중국 내 1000개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되지. 미국에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미제는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 미제는 다 좋거든. 또 월마트를 들어가 보면 그 월마트에 갖고 있는 그 어떤 디스플레이나 그 건물을 질 때 그 설계 같은 게 상당히 미국적입니다. 아주 아메리카적이죠. 그러니까 이국적 고급 물건을 산다는 그런 느낌을 중국 소비자한테 줬습니다. 또 워낙 미국이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좋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우리보다 16년 먼저 들어간데도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고 다 성공하고 있고. 까르푸는 왜 성공을 했냐면 등서평이도 프랑스 가서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상하이가 가면은 상하이 안에 프랑스 조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상하이에서 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프랑스 조개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집들 전부 3층이에요. 또 아침 뭐 2층, 3층은 엄청 커, 건평도.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철대문 안으로 전부 차가 BMW 벤츠 같은 거 전부 2대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옷도 좀 프랑스제만 팔고 까르푸 들어가 있고 미장원 이런 것도 완전 프랑스 파리풍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프랑스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해. 중국이 의외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롯데마트마트 두 형제가 말이에요. 나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00만 도시에 딱 들어가 봤더니 상하이나 북경 같은 데 가 봤더니 이미 화련이 싹 다 시장의 한 80% 먹어버렸어. 그다음에 남은 거 월마트가 다 먹어버렸어. 그다음에 VVIP 이 고객들은 또 까르푸 다 먹어버렸어. 그래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일선 도시는 이미 완전히 선점당한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뭐 브랜딩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떤 면에 좋고 그래야 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메이드 인 프랑스보다 낫나? 걔네들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보다 낫나?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지 전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으면 일본의 이온몰이 일본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의 그 아마 이마트보다도 한 5배 클걸요? 그럼 얘네들이 대자본이 얘네들이 1,000만 도시 상항소 뭐 북경전진을 안 가고 이선 도시 영파 같은 데 들어가 버린다고. 인구 뭐 지금 영파 인구 400만 밖에 안 될 거야 아직도. 나 재작 3년 전에 갔을 때 350만 있으니까. 이런 데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선 도시에. 이선 도시는 아직 얘네들이 정착을 못했어. 화련마트가 렌화 화련이 합쳐진 게 3년밖에 안 되거든. 쪼개진 게 원래 다른 회사끼리 있다가 합쳐진 게. 그러니까 얘들이 1선 도시를 좀 장악한 상대 주력을 했기 때문에 2선, 3선 도시에는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우리가 2009년에 들어왔는데 얘네는 10년 먼저 들어왔거든. 99년 정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국에.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은 그래도 나름대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요. 성공한 겁니다. 자, 이런 차이를 모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방법은 많이 있어요. 중국에는요,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와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는 중국의 1051개 도시 중에서 한 5개밖에 안 돼.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라고 해야 됩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내륙 지역이 지금 개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지금 내륙 지역 사람들은 불만이 하늘 끝까지 가 있습니다. 연안 도시 쪽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소득이 2만 달러씩 다 가버렸는데 내륙은 아직도 소득이 500달러, 1000달러에 머물고 있다고. 그래서 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그 내륙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산서성 같은데 산서성은 저 중국 시안이 있는데 산서성이 아니고 밀가루 제일 많이 나오는 황토만 있는 데가 산서성인데 그 산서성 같은 데는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올해 예상인데요. 국내 총생산이 약 29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건 미국을 앞서가는 겁니다. 그건 뭐 지금 아니죠. 이건 구매력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구매력 기준. 그런데 어쨌든 미국도 중국이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자국이 부자가 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여기 지금 1대1로의 정책이라는 걸 지금 시진핑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뭐 돈을 무지하게 갖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소위 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지금 미국의 손이 아직 닿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서 뭘 표를 의결하든지 뭘 할 때 전부 아군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서 이미 아프리카는 뭐 시진핑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일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시진핑하고 지금 협력을 강화했잖아요. 자, 이제 이런 대목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상하이 지금 그 와이탄에서 본 그 포동 지역의 모습입니다. 뭐 참 지금 요 빌딩이 국제금융센터 빌딩일 겁니다. 요 빌딩에 그 프라이빗 클럽 있죠. 비밀 모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센 모임 중에서 두 번째 모임입니다. 은행장들끼리 주로 만나고 정치인들 좀 꼈는데 이 모임은 회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 될 거요. 그리고 이제 참가비 별도 또 내야 되고 그걸 여기 50층에 있는 프라이빗 센터 50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요 앞에는 지금 우리 그 미래에셋에서 박현주가 여기 빌딩 하나 샀죠, 회장이. 그래서 여기 와이탄에 서서 여기 보면 밤에 미래에셋 내연 사인이 계속 돌아오고 그래요.
자, 지금 그 중국은 이제 내륙 개발은 거의 완성이 거의 끝났고요. 찡짱 열차도 다 벌써 완성했습니다. 북경에서 서장 자치구까지 가는 거 영하 50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기술이 상당한 거죠. 최고로 추울 때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영하 60도에 엔진이 가동해야 되니까요. 뭐 이런 문제를 다 극복을 해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시베리아의 철도 노선을 좀 빠른 거를 좀 중국하고 좀 하자. 그래서 중국이 받기로 했고 시베리아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원유와 가스전을 그 대가로 지급하는 걸로 좀 지금 됐죠. 자, 중국은 이미 2018년에 G1 글로벌 1으로 부상을 했고 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13,000달러 넣었습니다. 이게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중국에 처음 다닐 때는 인당 소득이 뭐 500달러, 1000달러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수저우 2만 달러, 상하이 18,000, 상하이 2만 넘었어요. 이거 틀려. 북경도 벌써 2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저우라는 데는 그 옛날부터 좀 한가락한 동네라 이게 좀 잘 삽니다. 자, 요 뒤에 얘기는 이제 저 중국의 좀 또 다른 면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중국을 진출하려면 2선 도시나 3선 도시로 가야 되고 유망한 도시를 제가 그 혹시 저한테 물어보시면 무석이란 데 있죠. 중국말로 우식, 무석, 주석이 없다. AD 3세기까지 하도 파재 껴가지고 AD 3세기경에 주석이 고갈돼서 무석이 됐어요. 무석. 그러니까 유석이었는데 원래는 동네 이름이 주석이 없어져갖고 무석이 됐다고. 무석은 지금 급팽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양조, 그 다음 진장, 그 다음에 영파는 지금 급팽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팽창할 겁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한 인구 한 700~800만까지는 가도 괜찮은 데고 영파는 또 우리 한국과 관계 깊어요. 우리 고려의 사신들이 거기 무역을 이 천년전부터 했던 도시라 굉장히 그 친고려적인 그 도시입니다. 영파는. 그러니까 영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좋게 봐줘요. 좋게. 영파 사람들은. 상해 사람들은 뭐 한국 아무 관심도 없고 별로 관심 없어요. 한국 사람한테. 이 상해하고 북경은요 서로 원수입니다. 북경 올림픽을 중국에서 했을 때 그걸 제일 싫어하는 도시가 상하이였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사람들은 북경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북경 사람은 상하이 사람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북경이 올림픽을 할 때 상하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북경 사람들한테 대고 상하이 사람들이 아이고 돈도 없는 것들이 간땡이만 모아가지고 그거 한 번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 개폰만 있어갖고 똥포만 잡느라고 북경놈들. 북경은 뭐라 그러냐 상하이한테 대고 아이고 대가리에 똥 뺏게 안 드는 새끼들이 돈만 알아가지고 이러고 서로 무시해요. 이 상하이와 북경은 정치 권력은 북경이잖아요. 근데 경제는 상하이거든. 그러니까 한쪽은 돈, 한쪽은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아.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고. 근데 이 상하이방들이 결국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 떴잖아요. 다. 뭐 시진핑만 해도 뭐 다 상하이방 쪽에 강하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초격차를 어느 정도 중국하고 유지해서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답일 거고 우리가 살 길은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국가의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국가. 다음 시간은 제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들어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석영 선배님 고맙습니다.